자, 먼저 탄력성과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가 변했을 때, 수요 곡선이 이동했을 때, 그러니까 수요량이 변한 게 아니라 소득이 증가했던가 해서 수요 곡선이 이동했을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가격 상승폭, 그 다음에 거래량 증가폭이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공급이 변했을 때, 수요는 변하지 않았지만 공급이 변했을 때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에 따라 가격 상승폭, 거래량 증가폭이 달라진다. 우리가 요거를 이제 구별하는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수요 측면이든 공급 측면이든 수요자든 공급자든 어느 한쪽에 탄력적인 사람, 우린 탄력적인 사람, 가격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민감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가격이 급등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조금만 올라도 쌩 난리가 나니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즉, 이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가 아주 민감한 사람이죠. 탄력적인 사람이 일단 공급자에게 있어요. 탄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가격 상승폭은 작고, 민감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가격이 변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은 작고 대신 거래량의 증가폭은 크다. 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지문에 나왔을 때 이게 맞다라고 표시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 상승폭은 작고 거래량의 증가폭은 크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느 한 측면에 탄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가격 급등하기 어려울 거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쌩 난리를 치는 예민한 사람이 한 당사자로 있으니까 가격 상승폭은 작고 대신 거래량을 막 팍팍 조절하겠죠. 반대로 이제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라면 이제 무던한 사람, 무덤덤한 사람이 있으면 가격 상승폭은 크고 거래량의 증가폭은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력적인 민감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격 상승폭이 작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인 부동산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 공급자가 비탄력적이다. 가격 변화에 좀 예민하지 못하고 상당히 무덤덤한 경우 시장에서 수요가 변했을 때 가격 급등락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이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농산물 같은 경우 가격 폭락이 심하죠. 그 이유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기본적으로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용도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공급을 늘릴 수 있다 하더라도 공급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규제, 정부의 규제 같은 것으로 인해서 공급을 좀 늘리는 게 상당히 비탄력적이다라고 알고 있고, 농산물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변했다고 해서 갑자기 추수할 수 없는 거니까, 자기가 심은 것만큼밖에 추수를 못하니까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재화인 경우 이제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추값이 금값이 됐다가 무슨 값이 됐다가 막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 급등락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도 표시를 할 수 있죠. 자, 이 그래프도 뭐 우리가 좀 이해를 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어떤 탄력적인 요소가, 탄력적인 사람이 수요든 공급이든 한 측면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탄력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가격 급등락은 어려워. 만약에 비탄력적이다 하면 이렇게 무던한 사람이 있으면 가격 급등락 발생해 라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알지만 이걸 또 그래프로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으면 좀 멋있죠. 자, 수요가 증가했다. 이제 원래 수요 곡선은 D0였는데 수요가 증가했다. 뭐 정상제인 경우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D1으로. 수요가 증가했을 때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놨고, 그럼 우리는 수요가 증가한 거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표시를 할 수 있고, 탄력적인 공급 곡선과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서로 비교하면 공급 곡선이 하나는 탄력적이고 하나는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경사가 상당히 급하죠.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가파른 공급 곡선, 비탄력적인 초록색 공급 곡선인 경우에는 탄력적인 경우보다, 탄력적인 건 평평한 공급 곡선이죠. 이렇게 출발점을 이제 비교가 쉽게 같이 하나는 비탄력적으로 하나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공급 곡선을 그려놓고 보면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가격이 많이 변하게 되고, 탄력적인 경우 여기에서 여기까지밖에 변하지 않죠. 새로운 균형점. 탄력적인 경우 가격 상승이 크지 않다.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 상승이 크다. 이제 거래량을 보면 비탄력적인 경우 거래량의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에 탄력적인 경우 거래량의 변화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한 지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프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려보는 거고, 탄력적인 경우라고 나오면 그 가격의 상승이 작다라는 내용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탄력성과 수입의 변화, 기업의 입장에서 가격을 인하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즉 기업의 판매량은 늘어난다. 많이 사면은 기업은 많이 판다는 얘기죠. 그러나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전체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고는 할 수 없다.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이 되겠죠. 근데 가격을 인하하면 판매 수량이 증가하는데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늘어나니까 이게 판매 수입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직접 곱해봐야지 알 수 있겠죠. 재화의 가격 인상 인하에 따른 판매 수입의 증감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는 내용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 수요자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서
박리담의 전략을 사용하면 큰 폭으로 판매량이 늘어나 총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뭐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 박리담에 이용해서 가격 조금만 낮춰도 사람들이 싸다고 많이 사겠죠. 이게 탄력적인 경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격은 낮췄지만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박리담에 의해서 총수입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경우, 쌀 같은 경우 수요자들은 가격을 높여도 어쩔 수 없이 살 것이므로 오히려 가격을 높이는 것이 총수입을 늘릴 수 있다. 결국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는 지점에서 총수입이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프로 먼저 확인을 해보면 이 그래프는 곡선이고 상당히 딱 봐도 평평하죠. 위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할 것 같을 정도로 평평한 탄력성이 큰 수요 곡선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을 P0에서 P1으로 가격을 낮추면 P0인 경우 총 수입은 요 P0 곱하기 Q0의 면적만큼 요 두 개 곱한 면적만큼이 총 수입이 되는 거고, 가격을 낮췄을 때 P1으로 낮췄을 때 수요량은 늘어나겠죠. Q1으로. 그랬을 때 이 면적 P1 곱하기 Q1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새로 변한 총수입이 되겠어요. 이렇게 탄력적인 수요 곡선을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지금 공통적인 부분이고, 총수입이 줄어드는 거는 요 1번에 해당하는 요 윗부분만큼은 총수입이 줄어들고, 가격을 줄임에 따라서 총수입이 줄어들고, 대신 수요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 요 빨간색 부분은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 면적이 어느 게 더 큰지 우리는 보면 되겠죠. 얼핏 봐도 늘어나는 이 빨간 부분의 면적이 좀 커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탄력적인 수요 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면적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수요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가파르게 수요 곡선을 그렸다면 원래의 가격에서 P0, Q0에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보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제 공통된 부분이고, 줄어드는 면적, 늘어나는 면적 보면은 늘어나는 게 훨씬 얇죠. 딱 봐도 여기에 면적이 작죠. 이렇게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판매 수입이 줄어든다라는 내용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비탄력적인 경우 만약에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당연히 판매 수입이 늘어나겠죠. 쌀 같은 경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기업의 총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탄력적인 경우 아까 나무젓가락 이 경우에는 가격을 내려서 박리담의 전략 수요량을 확 늘리는 게 기업의 총수입을 늘릴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수요 곡선이 직선인 경우를 또 보면 이것도 또 구별이 잘 되죠. 만약에 특수한 경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직선이라면 요 가운데 부분이 탄력성이 1이고 이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상 쪽의 어느 점들은 전부 다 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적인 영역이고, 이 중앙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 이런 점들은
비탄력적인 부분이다 라는 거 우리가 직선인 경우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만약에 탄력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탄력적인 영역에 있을 때 가격을 내렸다,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수입이 줄어드는 면적, 빨간색 면적만큼 수입이 줄어들 거고 파란색 면적만큼은 수입이 늘어나겠죠. 탄력적인 부분에선 딱 봐도 파란 부분이 크죠. 가격을 낮추는 게 총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대로 비탄력적인 부분에서, 비탄력적인 영역에서 가격을 낮췄다라고 하면 줄어드는 영역, 빨간 영역, 수입이 늘어나는 영역, 파란 영역 이렇게 구분했을 때 줄어드는 게 훨씬 많죠. 이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을 낮추면 총수입이 줄어드는 영역이 되겠어요. 그러면 비탄력적인 영역에서는 점점점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총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점점점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반대로 탄력적인 영역에서는 가격을 점점점 낮춰서 박리담의 전략을 쓰는 게 총수입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탄력성이 1이 되는 가운데 지점, 1이 되는 지점에서 총수입이 극대화가 될 거다. 이제 이 탄력적인 영역에서 점점점 가격을 낮추다가 1이 되는 지점에 왔다라고 하면 더 이상 가격을 낮추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총수입이 줄어드니까 이제 여기서 가격 낮추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탄력성이 1인 지점에서 총수입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을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이 내용까지 직선인 경우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는 지점에서 총수입이 극대화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가격을 낮추면 그로 인한 판매 수입 감소분에 비해 판매량 증가에 따른 판매 수입 증가분이 더 크므로 전체 판매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것도 직관적으로 그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사람들이 가격을 하락했을 때 엄청 많이 산다, 되게 예민하게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 이런 시장을 상상을 하면 탄력성이 큰 경우 가격을 낮춰서 박리담의 전략을 쓰면 총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구나.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 이런 탄력성이 큰 시장이라면 나는 박리담의 전략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소비자는 지불하는 가격이 결과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공급자는 자기가 결국 세금 내고 나서 가져가는 금액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서. 그래서 소비자 잉여도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조세라는 걸 누구에게 부과하던. 먼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는 개념을 좀 먼저 알고 갈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소비자 잉여라는 거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수요 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가격이 이렇게 비싼 가격 수준에서도 누군가는 살 의향이 이렇게 있었죠. 몇 명 되지는 않더라도 저 가격에도 나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조금 가격이 낮아지면 그 수는 더 늘어나겠죠. 그래도 난 이 가격에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도 이미 구입할 의지가 있었던 사람인데 마트에 딱 갔더니 가격이 지금 이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A 소비자랑 B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더 비싸게 줄 생각을 가지고 더 비싸도 사려고 왔는데 금액을 뭐 100원이라고 하면서 100원밖에 안 받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득이죠. 난 지금 200원이라 그래도 지금 내려고 200원을 가져왔는데 100원밖에 안 받는다 그러면 이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A는 이만큼의 이득을 얻는 거고 B는 자기 생각에 비해서 낮은 가격에 판매되니까 이만큼의 이득을 얻는 거고 결국 모든 이렇게 수요자들을 봤을 때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가 소비자의 잉여가 된다. 결국 돈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요 해당하는 사람들은 물론 요 가격만큼 딱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뭐 그 가격 내고 가니까 가져가는 게 없겠지만 그보다 더 비싸도 사겠다라고 마음 먹고 왔던 사람들은 돈을 남겨서 가니까 결국 요 삼각형의 넓이가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공급자도 마찬가지죠. 공급자도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낮은 가격에도 공급을 할 의지가 있었던 공급자들이 이렇게 있죠. 요 가격에도 난 어쩔 수 없지만 난 공급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만큼 주고 그냥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A랑 B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만 줬어도 되는데 나한테 돈을 엄청 많이 주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결국 공급자 입장에서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 수요, 공급 이렇게 D, S 이렇게 공급 곡선을 그리면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윗부분에 있는 이 삼각형만큼은 소비자 잉여, 아랫부분에 있는 이 삼각형만큼은 생산자 잉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면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할 거고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또 좌측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모두 일단 줄어들어요. 모두 줄어들고 왜냐하면은 그래프로 그려보면 알죠. 예,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면 이제 만약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수요가 감소할 거고 수요 곡선 좌측 이동 따라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모두 줄어든다.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수요, 공급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 거고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모두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먼저 공급자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을 보시면 기존의 공급자 잉여는 이만한 삼각형이었다면 세금이 부과된 이후의 삼각형은 이렇게 잉여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의미죠. 딱 봐도 줄어들죠. 그리고 수요자 같은 경우는 수요를 줄여서 비록 낮은 가격에 구입하긴 하지만 결국 이거 구입하고 나서 나중에 이만큼의 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새 부가 전에 비해서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도 이제 같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해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급자는 새 부과로 인해서 공급을 줄일 것이고 공급 곡선 좌측 이동, 아래에 있는 그래프죠.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고 균형 가격은 높아지고 균형 거래량은 줄어든다. 새로운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하니까 더 높은 가격에 이제 더 조금밖에 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뭐 더 높은 가격을 받았다라고 해도 나중에 이만큼의 세금을 내고 나면 예전에 비해서 더 낮은 금액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전보다 더 비싼 금액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 역시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뭐 좀 자세히 보시면 뭐 조금 어렵게 나오면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윗부분에 가와 나를 합한 이렇게 생긴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줄어드는 부분. 그렇죠? 소비자가 조세 부과 전에는 A점의 균형이 있었을 때는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였는데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고 났더니 이렇게 비싼 가격에 이만큼밖에 수요를 못하는 상황. 예전에 비해서 이 아랫부분 가와 나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잉여가 줄어든 상황이죠. 이 위에만 잉여가 남아 있으니까 결국 소비자 잉여는 가와 나만큼 줄어든 상황이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A점에 비해서 이제 B점으로 가격이 올라갔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만큼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세금 내고 나면 비록 이렇게 뭐 P1만큼 돈은 받았지만 세금 내고 나면 P2의 가격밖에 남지 않아서 예전에 비해서 생산자 잉여는 이 아랫부분은 뭐 동일하고 다와 라에 해당하는 것만큼 생산자 잉여는 줄어든다. 결국 소비자는 가와 나만큼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고 생산자는 다와 라만큼 생산자 잉여가 줄어든다 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줄어드는 거를 정부가 조세 수입으로 다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정부에서 가져가는 건 요 세금만큼에 해당하는 가와 다만큼만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되는 뭐 그래프상으로 보면 일단 그렇죠. 결국 예전에 비해서 이 잉여를 잃어버린 사람은 가, 나, 다, 라만큼 잃어버렸는데 소비자, 생산자 합쳐서 그 잃어버린 것을 가져간 정부는 가와 다만큼밖에 챙기지 못했다. 조세를 부과했더니 나와 라만큼의 요 삼각형만큼은 그냥 사라져 버렸다. 공중 분해돼 버렸다. 라고 하는 내용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요 나와 라를 뭐 경제적 순손실 또는 사회적 후생 감소, 조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그런 순손실이 된다라는 내용 그래프로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세금을 부과했더니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모두 감소했는데 물론 대신 정부의 조세 수입은 늘어났지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모두 감소했다. 그런데 늘어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작다. 즉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 순손실의 양은 요 삼각형에 해당하는 만큼이 사라져 버렸다.
라는 내용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더해서 소비자나 생산자 둘 중에 누구나 탄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민감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량을 크게 조절한다. 조세 저항이 생긴다.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 이 삼각형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이 삼각형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탄력적인 사람이 한쪽에 있으면 수량을 확 조절을 하니까, 수량을 확 줄여버리니까 결국 요 후생 감소하는 이 경제적 순손실 삼각형의 크기가 커진다. 그리고 정부는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 이 삼각형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이야기니까 정부의 수입은 줄어들겠죠. 정부의 조세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세를 부과를 할 때는 이 상품이 탄력적인지 탄력적이지 않은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탄력적인 재화에 조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수량이 너무 많이 줄어서 결국 조세로 거치는 금액도 적고 그 다음에 경제적 순손실도 커진다라는 내용, 탄력성과 관련해서 같이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세금 부과는 경제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해치지만 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세를 부과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해는 여기 아니네요. 해치게 되지만 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해 조세를 부과한다.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시장에 모두 맡겨놔야,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놔야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아주 최적의 상태로 자원의 배분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텐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균형 가격을 높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줄이는 이런 상황이 되면, 또는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균형 가격도 낮추고 거래량도 줄이는 이런 상황으로 인위적으로 만들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서 기존에 이제 소비자 생산자 잉여였었던 부분 중에 일부분이, 대부분의 경우는 조세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일부분이 사라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분명히 해치는 그런 행위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세를 부과하는구나 라는 내용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던 공급자에게 부과하던 조세를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데, 누가 탄력적인지에 따라서 조세 부과의 정도가 이제 서로 달라진대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보나마나 예민한 사람은 조세를 조금만 부담을 할 거예요. 딱 봐도 예민한 사람은 좀 부담을 안 할 것 같죠. 보나마나 무덤덤한 사람은 좀 더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맞으십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인상하여 부과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 인상을 했다라고 하면 임대인은 그 인상된 재산세를 가능하다면 세입자에게 월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전가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세입자가 가격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다. 조금만 올리려고 그러면 딴 데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월세를 올리기가 어려워서 임대인이 어쩔 수 없이 그 올라간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겠지만,
세입자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 내가 이 월세를 올려도 세입자가 어디 딱 봐도 갈 데가 없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성격이 너무 좋아서 되게 이렇게 무덤덤할 것 같다라고 하면 재산세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을 올려서 월세를 올려갖고 대부분의 재산세를 아마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겁니다. 결론적으로 탄력적인 사람은, 되게 예민한 사람은 조세를 적게 부담하게 되고 비탄력적인 사람은 조세를 많이 부담한다. 극단적으로 완전 탄력적인 사람, 너무 예민한 사람은 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고, 뭐 조금만 월세 올리려고 그러면 간다고 난리를 치면 월세를 하나도 못 올리겠죠. 결국은 그 조세는 전부 다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임차인이 완전 비탄력적인 사람, 바보죠 이건. 이런 사람은 그냥 임대인 입장에서는 올라간 조세만큼 그 사람에게 전가시켜버리면 조세는 비록 임대인, 공급자에게 조세를 이제 부담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인 바보 같은 임차인이 월세를 그만큼 올려서 내야 되기 때문에 전액 부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조금은 탄력적인 사람이 좀 세상을 살면서 좀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특히 이 부분은 뭐 좀 계산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랜드야 홈페이지에서 다른 기출 문제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모두 다운로드 받아서 꼼꼼히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고요. 푸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 랜드야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고요. 뭐 혹시라도 그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메일로 주셔도 되겠어요. 리북스@mpass.com 이라는 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요 메일 주소로 뭐 궁금하신 거, 뭐 문제 풀면서 잘 안 풀렸던 거 이런 거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메일 주소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가급적이면 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좀 같이 궁금했던 내용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더 권장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수요의 가격 탄력성, 오늘 배운 내용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절대값을 의미하며, 왜냐하면 원래 가격의 변화 퍼센트분의 수요량의 변화 퍼센트인데 얘는 항상 방향이 반대예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 것이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왜냐하면 수요의 법칙이니까 이게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절대값을 붙이거나 또는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의 값을 만들어준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었죠. 절대값을 의미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항상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절대값 처리해서 플러스의 값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만들어 놓고 그 값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겠어요. 1번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경우, 예민하다 못해서 너무 예민한 경우에 해당하겠죠. 이 경우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한다. 그렇죠. 탄력적이다 못해서 완전히 수평인 경우, 탄력적인 건지 평평한 건데 평평하다 못해서 완전히 수요 곡선이 수평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완전 탄력적이다. 맞는 내용. 2번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데 어떤 거는 작게 변한다. 그럼 어떤 경우 탄력적인 상품이냐라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대장 비좁게 사용, 탄력적인 경우 대장을 비좁게 사용하는 내용 우리가 봤었죠. 그 중에 대에 해당하는 대체재가 있으면 가격이 변했을 때 쉽게 수요를 단절하고 그 대체재한테 가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대체재가 없다, 대체할 만한 게 없다 그러면 가격이 변해도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량을 줄이기가 어렵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제품을 수요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대체재가 있다면 쉽게 그 재화의 수요를 단념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적인 재화가 된다라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라면, 여기 장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아니죠. 커지는 게 맞죠. 단기로 보면 어떻게 좀 자기가 행동을 바꾸기가 좀 곤란할 텐데, 장기로 이렇게 관찰 기간을 길게 잡아놓으면 뭔가 좀 내가 여지가 좀 많이 생기죠. 다른 대체 상품을 구할 여지, 아니면 내가 만들 수도 있겠죠. 이래서 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내가 수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라고 해야 맞겠어요. 답은 3번 고를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가 다양하면 여기 용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용도가 다양한 재화는 가격이 줄어들었을 때 수요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용도가 딱 고정되어 있다. 병따개 용도로 딱 하나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집에 이미 병따개 있는데 하나 더 사서 2개로 동시에 따야지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용도가 딱 정해져 있으면 가격 탄력성은 작지만 비탄력적이지만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격이 저렴한 김에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수요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라는 내용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되게 무던한 거네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의 변화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는 작다. 가격이 10% 하락했을 때 수요량은 5%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값이 0.5다, 1보다 작다. 이렇게 가격은 변했는데 수요량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되게 둔한 사람이다. 이게 비탄력적이다. 맞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대표 문제 풀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표 문제 말고 이제 다른 기출 문제도 특히 이 부분은 좀 다양하게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좀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탄력성 3총사,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있는데 이건 계산 문제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탄력성들이 다 이제 결합돼서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모두 알고 있어야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